최근 1139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속칭 빌라왕으로 불리던 인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재벌의 사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빌라왕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들에는 세입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 사기의 유형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빌라왕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중개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신축 빌라의 건축주 역할인 전 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전세 관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체가 개입을 해서 일반적인 시세와는 다르게 해당 부동산 가치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설정된 형태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납부가 되면 이 전 매도인으로부터 이 빌라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해서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는 이 빌라왕에게 모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빌라왕이 경제적인 자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들이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연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말고도 또 좀 다양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을 하는 날이 있잖아요. 잔금을 입금하는 날 동시에 이 임대인이 명의 변경을 해서 그 명의를 변경받은 자가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금까지 가지고 한마디로 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등기를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깨끗했는데 다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잔금을 지급하자마자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겠죠. 네, 진짜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하면 그렇게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그 대항력은 저희가 그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항력을 얻기 이전에 근저당권이 먼저 선순위로 잡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뭐 어떤 유형이 있나요? 알고 계시는? 갭 투자를 하다가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에 갭 투자를 못하게끔 많이 막아놨는데 옛날에 한마디로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가지고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한 법인을 그 명의로 해서 집을 갭 투자를 통해서 약 뭐 4개 또는 5개 정도 사놓습니다. 근데 이 집값이 당연히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인 명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두 발 다 들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해서 법인 대표한테 내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죄송합니다. 다음 생일은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가해서 뭐 경매에서 환가해서 이걸 피해보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건 이제 사실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쵸. 채무 불이행에 이르게 된 그렇죠. 경이 그런 있는 거겠죠. 건데 네, 이제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네. 이게 최근에 빌라왕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좀 저 방식을 사실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하는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빌라 한 채를 갭 투자의 방식으로 보통 이제 무담보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해서 실제로 부동산의 가액과 전세 보증금 액수가 거의 일치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납입하지 않고 해당 빌라를 취득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중간 과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 무자본 갭 투자의 방식으로 빌라의 채수를 계속 늘린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일정한 페이퍼 컴퍼니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쪽으로 모든 소유권을 이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전적인 이득은 중간 과정에서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취득을 하고 임차인들은 그 법인이라고 하는 현재 바뀐 임대인을 상대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법인은 사실상 의도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도 정말 그런 거였을 수 있겠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애초부터 법인으로 계약을 했고 처음부터 투자가 실패였던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등기상에는 뭐 깨끗해요. 다른 권리 설정된 게 없어요. 근데 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은 경우. 네. 세금 체납이 많은 경매했을 경우. 때 후순위. 그렇죠. 네. 세금 체납이 된 거는 등기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그 세금 부분이 먼저 변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내가 그것도 우발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등기상에는 당연히 안 나타나겠죠. 왜냐면 임차인이 전세금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안 나오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계약을 하는구나 네네. 라고 생각해서 보증금 1억 2천을 넣어요. 근데 딱 문 열고 가보니까 다른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이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 뭐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 집이 내가 된 임차인이다. 이런 경우 이제 사실 이건 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 명백한 사기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등기상에 표시가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세 계약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어서 저도요. 네, 그렇죠. 자가시잖아요. 네. 좋으시겠네. 자가고 저희는 전세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에 전세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괜찮은 공인중개사분을 만나면은 중개인이 미리 다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을 다 꼼꼼하게 적어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중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공인중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법인이랑은 계약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법인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임대차 주 변호사님은 그러실 거다. 저는 법인이랑은 안 할 것 같아요. 네네. 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는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벗어날 때는 그것을 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고 기피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과정에서도 보면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내가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급하는 이 보증금이라는 액수와 해당 부동산의 현실 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것은 뭐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걸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수의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고요. 사실 이번 사태가 주로 이제 일정 지역의 신축으로 지어진 빌라 단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사안이어서 시세가 아직 정상적으로 형성되거나 조사하기 어렵다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내 보증금 액수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게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담보가 해당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그래서 보통 있는 곳이 빌라, 네. 나홀로 아파트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곳들이잖아요.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또 그럼 이제 그 나홀로 아파트 가지고 있는 임대인분들이 아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불안한데 어떡합니까? 나도 불안한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제가 좀 알아보면서 나도 이거 완전 완벽한 전문가인데 뭐 잘못하다가 나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꼼꼼하게도 사실은 그러겠더라고요. 임대인의 그 개인 자력을 내가 미리 알아볼 수 없는 거고 사기의 의도를 알아볼 수 없는데 뭐 계약하고 잔금 치렀는데 그 다음날 매매 계약해서 명의 바꾸면은 진짜 답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사기로 고소하고 뭐 해서 뭔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일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시세가 형성되는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에 특약을 좀 기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움이 되는 특약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결돼서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까지 그 사이 기간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 변동이 있지 않을 것을 보장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재산권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서 이와 같은 특약은 예를 들어서 잔금 지급일이 뭐 추후 일정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정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변동되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나의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순위의 어떠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이 없도록 보장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반드시 기재를 하는 것이 좋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애초에 본인이 이런 방법을 쓰겠다라고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특약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 계약하지 말아야죠. 네, 계약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요즘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잘 네.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건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이제 허그 쪽에서 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입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그 계약서만 가지고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뭐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따라서 매도인이 자기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도 가능하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소유권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권자 변동이 있으면 나에게 반드시 고지해 주도록 약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같은 사정을 임차인이 알게 됐을 때 그와 같은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선택지가 같이 겸해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을 때 소유 명의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전 소유자에게 여전히 남아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자 변동이 된 것을 알았을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전 소유자한테 내 보증금을 반환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아까 저희가 이제 세금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뭐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국세 완납 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입법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입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입법인 것 같은데 아니요? 요구권. 요구권? 네네.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강제성은 없어요. 관계성이 네, 없는데 강제성은 없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입법이 된다면 의미가 사실 없는 실효적인 의미는 없고 그렇죠. 오히려 강제력이 부과된다면 사실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죠.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입법 큰 의미가 자체가 없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결국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뭐 조금 뭐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건과 당사자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해주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텐데 사실 여기서 문제되는 사안들 중에서는 당연히 뭐 정상적인 거래 중개를 하신 분들도 다수이겠지만 공인중개사가 같이 공범으로 개입돼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이 되게 되면 관련돼서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장애 요소가 될 만한 사실들을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임대인의 과세 체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매도인 쪽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달라라고 사실 일단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하시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깐깐하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나온다라고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사실 다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중개를 해줄 사람을 잘 찾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만하시죠. 이번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